제가 너무 주식으로 깡통을 차다 보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TCK가 지금 몇십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게 2,300원 할 때입니다. 그것을 한 1년간을 이챗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야간에 무료로 방송을 해서 추천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반도체 그 테스트 핀 회사가 리노공업이 있는데 그게 1,400원, 원래 14,000원인가 상장을 했을 거예요. 1,4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것도 뭐 10만 원, 뭐 몇십만 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1년 동안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무료로 해줬을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저에게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한번 등록을 해봐라 그래서 다 제가 이제 증권 경력이 없으니까 안 받아줘요. 근데 솔론이라는 곳에서 받아줬는데 하룻밤 거기에서 ARS 매출이 나왔는데 전국 그 솔론 사이트에서 2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 잠자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세상에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 세금도 밝으시고 지난번 출연하셔서도 재무적으로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댓글을 보니까 와, 분석력이 엄청나시다. 그리고 또 이제 세무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 재무 분석에 일가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당시 이제 회사에서 네. IMF가 닥쳤는데 그때 노조가 쟁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IMF가 딱 닥치니까 구조조정 계획서부터 저한테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구조조정 할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대상자들을 만나보든 누구를 만나보든 다 자기가 구조조정 대상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님을 찾아가서 이거 구조조정하는 것보다 구조조정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손실이 클 것 같다. 이익보다는 전부 다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다 어디로 가고 패배의식만 남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서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아끼겠다 해서 먼저 제가 이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뭐 고용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가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금을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세금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 분석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실 근로자하고 현장 근로자가 이게 산재보험이 틀린데 대부분 사람들은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철저히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을 직접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공도 많으시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큰 부를 이루셨는데요. 요즘 증시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증시에 대해서는요, 저는 남들처럼 있잖아요. 뭐 현금 비중이 얼마, 또 뭐 현금을 보유하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년 전업 투자를 하면서 항상 주식을 보유하고 잠을 잤지 한 번도 주식을 팔아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떠한 위기가 뭐 리먼브러스 파산 사태가 터져도 온 몸을 시대로 견뎌왔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망할 때 망하더라도 오늘 긍정을 해야 되는 것이 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 뭐 FOMC부터 시작했고 금리부터 또 막 은행들 막 파산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갖다 주식에다 대입하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악재뿐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현상을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으로 판단을 하면 항상 손해가를 보는 것이 주식시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내가 두려울 때는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매매를 중지하고 평정심 상태에서 또 매매는
그냥 주가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 감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차트가 말하는 대로 그냥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거시 변수들, 뭐 금리라든지 뭐 FOMC 어제 열린 그런 것들을 많이는 공부는 안 하세요? 21년을 전업 투자를 하고 네. 그 전에까지 하면 주식 투자가 36년대인데 네.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나왔을 때요. 네. 진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똑같이 미국 시장이 열리면 그것을 중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뭐 나스닥 버블이 돼가지고 제가 쉐롬 기술을 12만 6천 원에 사갖고 34만 원에 팔아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쉐롬 기술이 44만 원이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매일 밤 나스닥 생중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스닥이 폭등을 했다고 해서 내 주식이 상승하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과 연계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네. 단지 그걸 너무 집중해서 보면 나스닥 폭락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괜히 두려움만 증폭시키는 그렇죠. 그런 요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오랜 기간 보다 보니까 남들은 1시간 볼 것 5분이나 10분만 봐도 미국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 시장은 어떻게 하고 뭐 가상화폐로부터 시작해갖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한번 물어보시면 네. 내가 다 전문가 수준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에 더 집중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질문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출연을 하셔가지고요. 반도체를 좋게 보신다고 하셨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와 ST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TSMC, 삼성전자 이런 대표 주자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TSMC나 삼성전자를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1분기에 적자가 4조 몇천억이다. 3천억인가 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오를 이유가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EUV 공정에서 뭐 3나노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은 세상에 TSMC하고 딱 삼성전자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뭐 아무리 수익을 내는 TSMC가 주식이 많이 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하락하다 또 상승하고 그러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적자를 내도 어느 선까지 빠지다가 또 반등하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온다. 이런 관점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 세상에 두 개뿐이 없는 것이고 또 TSMC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SMIC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ASML의 노광 장비가 없이 7나노를 완성한 사람이 그 TSMC의 기술 총괄 책임자인 장상이라는 사람이 그쪽으로 스카웃돼서 가서 그걸 완성을 했는데 TSMC와 대만과 중국이 으르렁거리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미국이 대만의 TSMC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키워놓으면 애국한다고 중국으로 가버려요. 또 애국한다고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뭐 영주권을 놓고 뭐 하는 것을 그냥 내 조국에 내가 간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이제 나노 경쟁이 어떻게 된가를 보면은 언제까지 미국이 TSMC를 끌고 가고 언제부터는 삼성전자를 끌고 갈 것인가가 대강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색다른 시각이네요. 그 이야기를 이제 지속해서 해보자면 TSMC는 원래 7나노 공정을요, ASML 노광기가 없이 7나노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7나노부터 ASML의 노광기로 했고, 네. 그래서 7나노 그 공정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3나노까지 TSMC는 핀팻이라는 있잖아요. 방식으로 네. 지금 이 나노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팻에 대한 수율은 삼성전자가 도저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파운드로부터 시작해갖고 노광 장비도 훨씬 삼성전자보다 많고 많은 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고 또 이렇게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이런 구조들을 보면은요 정말 삼성전자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4나노까지는 핀펫으로 갔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4나노까지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게이트 방식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만의 TSMC는 3나노도 핀펫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나노에서는 게이트 방식이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수율 개선이 이제 막 시도하는 거니까 만만하지 않는 거죠. 네. 그 대만의 TSMC는 계속 해왔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니까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2나노 공정으로 가면은 2나노 공정이 2025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2나노 공정으로 가면은 TSMC도 게이트 방식으로 가야 되고 삼성전자도 게이트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이트 방식과 핀펫 방식은요, 이 나노가 이제 3나노까지는 가능해도 2나노부터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2나노의 경쟁이 진입하면 어찌 보면 삼성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방식에 대해서는 훨씬 기술력이 삼성전자가 옛날부터 앞선다고 했었습니다. 초기, 지금은 대만에서 TSMC가 특허를 많이 내서 그렇지 초기에는 삼성전자가 게이트 방식의 특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나노 공정을 가갖고 TSMC하고 삼성전자가 경쟁을 벌이면 미국은 삼성전자 메모리도 있고 랜드프레시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는 삼성전자를 얼마나 쓰고 네. TSMC는 멀리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그 아까 이야기한 국민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대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YMTC가 가갖고 랜드프레시를 232단을 만든 사람들도 다 TSMC 기술자들이 가서 만든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TSMC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마지막에 남는 거는 삼성 네. 또는 인텔. 네, 뭐 그러겠죠. 네, 근데 인텔은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TSMC나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지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인력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력들의 임금보다 인텔에서 주는 임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을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이 가서 살다가 대부분 인텔로 스카우트해서 간다고 봐야죠. 그것을 이제 노리고 이렇게 반도체법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삼성전자도 TSMC도 어쩔 수 없이 미국에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게끔 하는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나 TSMC가 미국에 투자를 하면 반도체 가격을 약 한 2배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예,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특성이 틀립니다. 네.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기술자였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외국 도면을 잘 봐가지고 온갖 외국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나 이런 영국 사람이나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정말 맨날 커피 먹기 바쁘고 맨날 화장실로 가기 바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뭐 한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봤을 때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낮은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TSMC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출연하시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또 수율이 또 좀 잡히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네.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는 수율이 잡히나 안 잡히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 앞에 핸드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쓰이냐 안 쓰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중에 엑시노트 있잖아요. 이전에 발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그것에 대한 공식 부활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휴대폰에 쓰이면 아마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크게 반등하겠죠.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이게 수율이 잡혔다는 거죠. 나노 경쟁에서. 그렇군요. 쓸 수 있는 것과 못 쓰는 것의 차이는 매출액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고 또 우리가 수주 받을 수 있냐 없냐하고 그냥 바로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에서 내년도 휴대폰에는 엑시노스를 넣겠다. 뭐 그런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옛날에 5만 원, 6만 원도 깨졌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조정받으니까 많이 조정받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앞에도 늘 이동평균선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음봉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번도 음봉 자체가 골든 크로스 정별이 되는 과정에서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저는 이제 한 가지는 기준 차트를 60분 차트로 보니까 일반 사람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60분 그리고 30분 차트를 이렇게 기준 차트로 봐요.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 같은 과정에서는 늘 그렇게 이렇게 파생 부분이 있고 그런 영향을 받기 또 미국 시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음봉이 한 번씩 생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좀 사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세요? 삼성전자 차트는요, 사실은 되게 대세에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초기 차트입니다. 저점은 찍었어요. 네. 막 그걸 갖다가 이제 적자냐 흑자냐로 막 이렇게 맞물려 붙이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TSMC하고 그렇게 막 싸움박질을 할 만큼 그렇게 막 노광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노 공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4조 3천억에 적자를 낼 때 아마 하이닉스는 1분기에 3조 4천억인가 이렇게 적자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사이즈로 보면 하이닉스 적자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하이닉스는 어떤 저점과 고점을 잇는 박스권 장세로 가고 삼성전자는 약간의 대시 상승 패턴에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를 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뭐 오르는 데 타다가 또 빠지고 뭐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 우리나라 박스권이고 이거 삼성전자 살면 좀 너무 지겹다 이런 얘기.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죠. 네. 왜냐하면 탄력성이 좋은 게 2차 전지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를 보면 탄력성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이게 공매도의 습성을 봐봐야 돼요. 주식이 고점에 딱 고잖아요. 그럼 공매도가 아침부터 매매를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침에요. 프로그램 매수나 호재를 발표를 해서 쭉 양봉을 만듭니다. 최대한. 그리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한 최대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요즘에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이 아침에는 빨간불, 오후에는 음봉. 그런 건가요? 그러죠. 계속 공매도를 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제 펀더멘탈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펀더멘탈 증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루에 플러스 7% 됐다 마이너스 9% 되는 것보다 하루에 1%가 됐든 2%가 됐든 계속 오르는 주식이 사실 주식 투자하는 데는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뭐 지금부터 좀 모아간다 했을 때 오르기는 오를 텐데 전고점 있잖아요. 96,000원. 그거를 뚫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노에서 이제 TSMC하고 어깨가 나란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고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제2의 그 에코프로처럼 차트가 나와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런 주식을 사면 되겠지만 가깝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정말 애통 터져서 이제 화병 걸려 죽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죠. 마치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떨어질 만하면 올라가고 계속 그 반복되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물론 이제 뭐 수율이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잡는다고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좀 이거 많이 올랐다. 그게 얼마 가지 않는 시일에 이제 이 수율이 잡힙니다. 그래요? 예.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 수율에, 이 나노 경쟁의 수율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사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뉴스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식은 이제 상승하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TSMC의 시가총액이 한 540조 될란가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380조, 90조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400조, 500조 이렇게 가겠죠. 그게. 2차 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상승 기조였다면 이따금씩 조정 정세가 나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아침에 좀 많이 올랐다가 또 급락하기도 하고요. 이런 좀 장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좀 2차 전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점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양극재하고 리튬 관련주들이 올랐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제 또 뭐 장비주도 오른 거 있는데, 근데 그 빼고 이제 이렇게 보자면은, 양극재 종목하고 리튬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네. 그게 올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고급품과 저가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CM 배터리 3원계에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가는 3원계는 자동차의 고급품으로 쓰이는 것이고,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는 것은 저급품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도 고급품에서 수익이 극대화되지 저급품은 마진이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보다는 한국이 그 고급품 시장을 세계를 주도로 해서 주식이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LFP 배터리가 거의 세상을 이렇게 점령을 중국이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에서 봤을 때는 3원계 배터리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럼 이 저급품을 어떻게 해서 이 결점을 보완할까? 한 게 망간입니다. 하이망간. 하이망간. 아주 순도가 높은 망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코발트가 부족하니까 대한민국은 니켈을 막 95%까지 순도로 올리는 뭐 비중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망간 비중을 약 40% 정도를 깔고 거기에다가 LFP 배터리 그 부분을 갖다 집어넣어서 거의 이제 한 번 충전하면 1000km씩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LFP 배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이 배터리가 되고 네. 또 그런 저가품에는 누구든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뭐 IRA 법에도 자기 기업들이 유리하면 다 하는 것처럼 사실 포드나 테슬라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중국에다가요. 중국 CATL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NCM 배터리 업체는 또 어떻게 저가품을 공략을 하냐. 이번에 뭐 LF 배터리 뭐 국책과제로 해갖고 막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똑같은 LF 배터리를 간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NCM에서 있잖아요. 코발트하고 니켈 함량을 줄이고 하이망간으로 있잖아요. 망간을 약 한 40% 정도 비중을 늘리고 그러면서 가면은 이렇게 아주 고급품하고 LFP 배터리에 망간을 더한 그런 배터리보다는 좀 더 고급품. 중간. 예, 중간에. 그런 시장이 훨씬 이제 우리가 그 3원계 쪽에서는 훨씬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한국이 주도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에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이미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튬이 안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는 배터리가 개발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본격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LF 배터리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능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어떤 조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조정 관점이냐면 그 3원계 배터리는 양극재 비중이 40%예요. 배터리 가격에. 그런데 LFP 배터리는 17%뿐이 안 됩니다. 양극재가요? 네. 그러면 10%는 뭐 망간을 아무리 넣어봐도 20% 미만이에요. 그러면 LFP 배터리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양극재 매출은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뭐 여기에서 LFP 한다, 저기서 LFP 한다, 나도 한다, 너도 한다 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매출도 엄청 줄어들고 또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막 계속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물론 리튬이 매장지에서 캐내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해수 담수화 설비 같은 데 있잖아요. 만들어요. 그런 데에서 담수화 설비에서는 맹물을 만들고 나면 남은 그 아주 고농도의 소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리튬을 만들기도 하고 또 러시아하고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있잖아요. 돈바스가 원래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 만약 그게 본격적으로 개발된다든가 뭐 이런 상황들 또 그동안에 개발되지 않았던 리튬 매장지들이 계속 발견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수산한 리튬 가격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CATL은 자기들이 광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확 낮춥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양극재 종목이라든가 리튬 종목에 대해서는 딱히 좋은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저는 그냥 차트로 본다 그랬잖아요. 차트를 볼 때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음양의 논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트를 볼 때 반드시 보조지표를 봅니다. 보조지표. 보조지표 중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수치는 26만 대입해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무게 봉 차트 있는 부분을 하고 밑에 보조지표를 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봉 차트가 막 주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지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보조지표가 떨어져서 이게 반복되면 폭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이 막 이렇게 이제 오르지 않습니까? 응? 네. 아니, 주식이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네. 반대로 떨어지는데 보조지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왜 올라갈까요? 사는 건가요? 주식을 누가 때리는데 누군가 매집하면 올라갑니다. 보조지표가 올라갈 때 양이 됐을 때 우기는 음으로 떨어지고 밑에는 양이 됐을 때 주식은 매수 시점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한 사람이 위에 봉 차트가 양이 되고 보조지표가 양이 되면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열됐다고 해서. 근데 저는 보유합니다. 과열 위에 과열이 있고 과열 위에 과열이 있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할 때는 어쩌냐면 저 우계가 계속 주식은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밑으로 하향하는 거. 그럼 뭐냐면 주식을 올려놓고 누군가는 팔아먹고 있다는 것이.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주식으로 올라갔고 팔아먹은 시점에서 있잖아요. 이 시점이 있었고 지금은 봉차트가 많이 지금 양극재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지표가 양이라면 모르는데 음으로 계속 25 이하가 심리 최악의 상태에서 진행이 한 번 됐다 반등했다가 다시 최악으로 25 이하로 떨어져갖고 계속 지금 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세 번째 오면은 보통 폭락이 오는데 세 번째 이렇게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음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또 다른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차트로 보면은 상승 관점보다 하락 관점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이게 앞에서 또 정세를 봐주셨고 산업의 정세,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차트상으로도 그런 걸 얘기해 주셨고 그 궁금한 게 한 가지가 그 아까 미국에 그 CATL이 포드랑 테슬라랑 합작해서 진출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막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근데 그 여용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나온 뉴스를 보면은. 포드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CATL의 기술만 가져다가 로열티를 줍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테슬라가 또 텍사스주인가요? 그것도 공장을 건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상하이에 어마어마한 공장이 구글에스로 들어가서 봐보시면 어마어마한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정저우에 있잖아요. 정저우. 거기에 폭스콘 공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폭스콘 시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애플이 직접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 테슬라는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공장을 갖고 있고 또 지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미국하고 막 으르렁거린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또 친구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 때문에라도 2차 전지 부분을 막 너무 대한민국 편으로만 IRA 이 법을 막 해석하고 네. 우리가 그걸 다 독점할 것처럼 생각하면 네. 큰 오산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반도체랑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반도체는 그 3나노, 2나노 네. EUV 장비로 네. 들어가서 그 반도체랑 조금 그 전통적인 반도체랑 네. 완전 급이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네. 2차 전지는 그 울트라 하이니켈 네. 프리미엄 라인하고 네. 뭐 미들 라인하고 뭐 LFP 그 약간 저가형하고 네. 했을 때 이게 이렇게 거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NCM 그 배터리가 네. 고사양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네. 불이 화재의 취약성이 있고요. 또 화재의 취약성을 메꾸려면요 전해질 있지 않습니까? 전해질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전해질 그걸로 하면 불이 안 나는 거. 그런데 그 전해질은 6배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90%에서 이걸 10%만 여기다가 섞어도 사실은 불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도 NCM 배터리 가격이 비싼데 또 전해질까지 섞어서 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취약성이고요. 두 번째 그 NCM 배터리의 전해질 속에는 반드시 그 에틸 뭔데요? 약간 알코올 성분의 그 에틸 알코올인가요? 에틸 부틸인가 뭐 이런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 불이 나면은 그것이 팽창해서 열 폭주 현상으로 이게 오랫동안 막 계속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LFP 배터리는 보면 그런 그 화재의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뭐 NCM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그 환상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쪽은 정말로 2나노, 뭐 1나노 막 이런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전기차는 NCM이 꼭 안 쓰더라도 네. 저가형을 뭐 아까 뭐 이렇게 망간을 높여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고급화 시키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죠. 내가 고속도로를 자주 운행하고 네. 미국같이 그 어떤 이동거리가 엄청 긴 데는 사실 NCM 배터리를 쓰면 훨씬 한 번 충전으로 많이 가니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해보십시오. LFP 배터리 갖고 충전해 갖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정기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쌩쌩 달리고 싶으니까 누가 속도가 좀 느리고 겨울철 되면 확 그 효율이 확 떨어지는 한 30% 정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LFP 배터리 돈 많은 사람이 왜 쓰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좀 환상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차가 막 세상을 다 덮어볼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만약 전기차 보급률이 40%만 넘어간다면 반드시 한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선풍기를 사용한다, 에어컨을 사용한다 하면 맞아요. 여름에 사용하고 몇 시에 사용한다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명을 사용하고 광고를 켜고 그러면 몇 시에 킨다는 게 답이 나와 있어서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전기차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갖다 꽂아서 충전을 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한전은 있지 않습니까? 피크치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래야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한전은요 아침에 10kg 썼고 저녁에 100kg 썼는데 그럼 10kg하고 중간을 이렇게 생산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100kg에 맞춰서 생산을 해서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와, 맞네요. 그러면 전 세계가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 있지만 다른 나라는 다 석탄 뭐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더 보급이 되면은 친환경적인 부분이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급률이 한 40% 정도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앞에 제가 있잖아요. 우연히 금양 그 IR 자료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금양 자료에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수소 연료전지로 간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소 연료전지로 가면 연료전지에서 정시를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연료전지에서. 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해서 바로 모터를 돌리니까 이게 엑셀을 팍 밟아도 세게 안 가지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차가 쌩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 배터리에다 충전시켜갖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전기차하고 똑같은 성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수소로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 배터리가 기존 크기의 뭐 절반 아니라 3분의 1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내가 고속도로를 주행한다 그러면 전기도 충전하고 수소도 충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는 수소만 충전해도 가도 네. 얼마든지 전기차처럼 이렇게 활용 가능한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나 전기차 애널리스트 분들, 전문가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그 전기차 다음에 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수소를 해야 그 전력을 전기차가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수소까지 있어야 이게 에너지가 전체를 돌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기만. 근데 수소 에너지는 무슨 맹점이 있어요. 또 맹점이 있어요? 수소 에너지는 무슨 맹점이 있냐면, 네. 그러니까 수소가 이렇게 액체를 만들려면요, 영하 253도인가 이래요. LNG는 이걸 액체로 만들려면요, 영하 160, 한 2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액체로 만드는데 그걸 몇 도가 되냐면 33도의 영하. 그러니까 이제 호주 같은 데 광산에서 암모니아를 생산을 해서 그것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수소로 분리하는데 그러면 CO2가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돼요. 그럼 그 CO2를 다시 배에다 실어갖고 호주 광산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지하에다 매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루 수소하고 그린 수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수소가 이렇게 상용화가 굉장히 늦냐면 지금은 상용화 시켜봐야 블루 수소로 상용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같은 데에서 나오는 고로에서 나오는 가스, 정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가스 이런 데에서 나오는 가스를 정제해서 수소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네. CO2 배출이 너무 많은 거죠. 네. CO2 배출이 제로인 것은 그린 수소, 물을 분해해서죠. 그러니까 그 문제 물을 분해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하겠지만 나중에는 전기, 우리 그 한전 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생산돼서 엄청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 65%, 70% 그러니까 보통 한전 전기는 생산돼갖고 65% 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네. 그럼 그 이상의 부분에 이제 어떤 뭘 맞춰가지고 그 과다하게 발전되면 수소를 생산하고 과다하게 발전이 안 될 때는 수소 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수소 탱크에 저장했다가 그걸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 혹자는 또 그거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또 괜찮다고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그게 65%까지 쓰니까.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때문에 참 그랬잖아요. 원래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저도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원래 그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데를 제가 어느 부분에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이야기하기 곤란하고요. 두 번째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의 상하이방입니다. 장점인 계열의 상하이방.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비트코인을 막 불법화하고 또 이게 채굴을 못하게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채굴을 못하고 그래서 그 채굴 장비 어디로 갔냐면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으로 갔는데 LPG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막 가스 같은 게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LPG라고 꼭 써져 있어요. 뉴스가. LNG 같은데. 근데 그 가격이 150원 하던 것이, 리터당 150원 하던 것이 290원 가서 거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알마티 시청이고 뭐고 다 깨부셔지고 다 타버리고 대통령궁까지 다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러시아에다 도움을 요청해갖고 그 폭동이 진압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리터당 1,000 얼마여도 그런데 거기는 290원만 돼도 폭동이 일어나. 너무 비싸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안 없어지고 계속 오르냐. 그건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쪽에서는 혹시 카지노가 정켓으로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삼자패라고 하는 그 주먹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여행객을 도박할 수 있는 여행객을 모집해서 한국에 오면은 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옵니다. 그때 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칩으로 줍니다. 그리고 한국에 하고 만약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돈을 교환할 때는 비트코인으로 교환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네. 돈은 이제 본국에 가서 그걸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또 이런 카지노 하는 이런 것이나 이게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이게 사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또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거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미국 같은 데도 정치적으로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 아까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한 곳이 북한 아닌가요, 혹시?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네. 그 북한하고 이란이 네. 사실 경제 제재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보통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가 왜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북한하고 이란을 가려면은 반드시 바티칸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가야 돼요. 바티칸이 이탈리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는 바티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탈리아 거기에서 대사관에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본국에 가서 자기들 고위직들하고 하다 보니까 고위직이 다 코로나에 걸린 거죠. 이란도 그렇고 북한도. 그리고 삼자패가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을 갖고. 아, 그렇군요. 또, 아니, 근데 또, 말씀을 하시니까 또 되게 일리가 있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돈을 어떻게든지 거래는 해야 되고 돌려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계를 통합시키려고 하니까 통합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필요하고 통합의 관점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네. 비트코인은 혹시 투자 대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번도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네.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점점 더 있잖아요. 사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카지노에서 정켓이 없으면 중국 사람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아니, 도박하고 들어가면 다 체포돼서 감옥에 갈 것인데. 외화 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용도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들어. 앞으로 있잖아요. 코로나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제 다 국가가 관광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쓰는 그 도박 카지노 자금이라든가. 비트코인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훨씬 그런 것들이 훨씬 활성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굴에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되게 흥미롭네요. 작가님께서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되게 다방면에 많은 기업들을 분석하시고 자산들도 분석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ST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좀 업데이트된 정보 같은 게 있을까요? 그 ST를 이야기하니까 발음이 잘 안 돼갖고 ST가 122640 코드 번호가 12640입니다. 예죠, 여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막 EUV라고 하는 것이 나노 공정이 나왔을 때부터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장비 업체, 모든 소재 업체에 EUV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혹시 불화수소는 99.9 해갖고 9가 몇 개여야 EUV에 쓰인 줄 아십니까? 11개인가 깁니다. 99.9에서. 네. 그러면 그 동진 세미캠에서 포토 레지스트 그걸 만드는데 포토 레지스트를 EUV에 쓰는 용도의 그 원료가 뭐냐면 PGMEA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PGMEA는 순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99.999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동진 세미컴 같은 데에서 포토 레지스트를 만들었다고 엄청 그러는데 쓰이지 않고 주가는 저럴까요? 결국에는 일본에서 다 수입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불화수소도 우리나라가 이것저것 회사 보면 굉장히 대단한 회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 역추적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불화수소는요 무색무취. 그래서 이게 딱 누출이 되면요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 그래요? 독성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공장이 다 중국으로 왔습니다. 저급품을 생산하는 어디서 해요? 중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것을 한국으로 장기 본국으로 안 갖고 오고 한국으로 갖고 오고 다시 순도를 높여갖고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거기는 다 일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그 99999 그건 일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진짜 것은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리스트인가 이것이 해소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는. 그 999 세 개만 해도 그게 엄청난 기술 격차예요. 그러죠.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아예 못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다 그런 EUV는 다 수입해 온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장비나 뭐 펠링클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과연 EUV에 제대로 된 회사가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왜 그 ST라고 하는 회사가 뭐 적자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ST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냐면 한마디로 EUV 공정에 기술이 있다 그것은 뜻인 밥 찬밥 가릴 겨를이 없습니다. 아예 그 회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일례로 보자면 레이저텍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레이저텍. 우리나라도 레이저 기술 많지 않습니까? 레이저텍이 레이저텍이 있는데 이 많은 레이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SML에 딱 장비에 세팅되는 것은 일본의 레이저텍의 광학 기술과 그 다음에 그 외의 장비들입니다. 그러면 ASML에서 딱 수입을 하면 ASML은 1년에 30개, 뭐 40개 만든다 하죠. 레이저텍은 1년에 5개인가 10개인가 뿐이 못 만듭니다. 그만큼 귀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저 기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보면은요, 우리 그러니까 화학 증착을 한다 그러면 CVD라고 하지 않습니까? 플라즈마 증착을 하면 PVD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 플라즈마 기술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EUV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플라즈마 기술은 앞으로 이제 떠오르는 미래의 대안입니다. 네. 그러면 레이저텍이 한 시가총액 1조였던 것이 1조 5천억, 2조 됐던 것이 EUV가 딱 시작되면서 시가총액 20조 갔거든요. 20배. 예. 그러면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플라즈마를 상용화시키는 기업은 제2의 레이저텍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어찌됐든 플라즈마 1등은 한국 핵융합에너지 1억도에서 3초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전 세계 1위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네. 인공태양 기술에서는 우리가 많이 또 뒤진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플라즈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 세계 1등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8년 동안을 무려 기술 공동 연구, 밑에서 연구한 게 아니라 공동 연구를 통해서 특허를 딱 만들고. 정부랑요? 다른 기업이랑?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하고 ST가 122, 아까 640이라고 했습니다. 그 ST가 단독으로 한 거예요. 한국핵융합에너지하고. 그래서 기초 플라즈마에 대한 특허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2021년 3월까지 해서 끝났고, 이번에 이제 특허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 개 특허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특허가 발표되면 특허 출연하고 등록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공개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가 안 돼서 몰랐는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우수 사례로 ST를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서 공개를 한 거 보면은요, 플라즈마를 활용한 다이싱 장비는 전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상용화된 장비가 없는데 네. 여기에서 상용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오 테크닉스 그런 거 다 레이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국제과제가요. 마크레스 플라즈마 다이싱이라고 이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국제과제 우리가 한 것이 맞고 국제과제에 특허가 난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이 특허가 이번에 난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플라즈마로 특허가 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와 플라즈마를 함께하는 기술이라고 그 내용에 보면 써져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비접촉식. 그동안은 다이싱 하면은 패키지 할 때 자르는 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이싱이 놓고 보면은 뭐냐면 식각할 때도 식각, 증착, 이온주입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식각할 때도 이 다이싱 장비가 들어갑니다. 네.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가.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설명한 것은 다이싱, 자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레이저하고 플라즈마를 동시에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는 옛날에 말했던 QMC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레이저로 자르잖아요. 웨이퍼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웨이퍼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봐요. 아주 나누니까 엄청 얇겠죠. 그러면 겉을 자르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쏘아갖고 안에만 자릅니다. 아주 얇은. 네. 안에만 잘라요. 왜냐하면 겉을 잘라보면 이게 손상이 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접촉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접촉을 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노 공정에 들어가니까 뭔가 접촉해갖고 잘라갖고 그 정밀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접촉식으로 그 남들이 손을 댔던 그런 부분들을 뭔가 기계를 댔던 것을 이제 플라즈마로 자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아까 내부 자르는 기술하고 또 레이저 기술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펨토초 레이저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첨단 그 레이저 기술인 것 같아요. 그것이 레이저닉스에서 기술을 제공해가지고 이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에다 물어봤더니 이 회사의 그 연구소장이 김태훈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부분하고 회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술에 대해서도 물어봐도 모르고 누가 설명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거 비밀로 하는 건가요? 대외적으로? 이것은 원래 삼성전자에서 만약 장비를 쓰면은 쓰고 있어도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내가 그걸 보니까. 이게 누군가 공개하기 전에 다 비밀이다. 네. 국가과제도 비밀이고. 네.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원자층 증착 장비 ALD 중에서 플라즈마 이 고도의 기술을 하는 PEALD가 꿈의 기술이라고 이 앞에 EUV 공정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것도 아직까지 적용된 적이 없는 장비를 개발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국제과제는 이것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거든요. 그런데 국제과제 공시를 보니까 2023년도에 공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15억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는 데모 장비를 개발하는 것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테스트는 최종 테스트는 달라스대야. 그 원자층 정부체 있잖아요. 원자층을 증착하려면 정부체를 공급해줘야 되는 데는 레이크 머트리얼이죠. 지금 이제 인자 신규 상장해가지고 뭐 2차 전지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그 종목 그것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가 이제 EUV 공정에 쓰이는데 그게 이제 HPSP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했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을 했어. ST가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테스트 있잖아요. 테스트가 4월 달부터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사에다 설치를 해갖고 마지막 테스트가. 그런데 훨씬 고도의 차세대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쟁사하고 기술 평가에서 ST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겨버린 거죠. 와, 그럼 독점 체제를 깨겠네요. 깨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HPSP는 챔버를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그 온도 있잖아요. 이게 수소 기술하고 온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 뭐 어떤 기술 분야는 외주에다 발주를 하고 이런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된 이유 자체가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자체 기술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특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온도로 그 디스플레이 쪽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다못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란가 모르겠는데 대만의 TSMC를 패키지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에서 PLP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웨이퍼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동그라면은 반도체를 만들라고 자르면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을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보면 삼성전자가 대만하고 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경쟁에서. 네. 진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패키지를 해서 삼성은 웨이퍼 하나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그 대만 TSMC는 뭐 몇 층이고 단을 쌓아갖고 한꺼번에 다이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겠죠. 거기에서 원래 기술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따라잡기 이기기 위해서 삼성에서 내놓은 보관이 PLP 기판이에요. PLP. 뭐냐면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웨이퍼가 손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잘라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PLP 기판에
그 온도 조절용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PCO 장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ST가 어찌됐든 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독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온도 그 다음에 수소는 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독일의 이넵터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어가지고 수소 모든 그 아까 수전에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AEM 방식의 수전에는 여기서 우리나라 거의 독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플라즈마 이 기술 세 개가 세계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꼭 있잖아요. 기업을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그 기업에 가서 주식 담당자는 안 만납니다. 만나봐야 맨날 했던 말 똑같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비밀을 공시사항이 있는데 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장을 이렇게 뺑 둘러보고 오는데 제가 이제 그 공장을 가봤더니 15,000평에 가요. 어떻게 이제 더 무슨 나대지가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빼곡하게 건축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용적률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간이 얼마 없어요. 그 땅 전체가. 근데 거기에 7층으로 이렇게 건물이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어서 생산 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온도 조절 연구소가 있어요. 이 전문 회사가 뭐가 계열사가 희한한 게 있냐면요. 첫 번째는 렌즈 회사가 있습니다. 렌즈가 뭐냐면 우리 그냥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렌즈가 아니고 로봇이나 이렇게 뭐 드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렌즈입니다. 그걸 전부 일본에서 수입했는데 이 계열사가 그 국산화 시켜갖고 중국으로 굉장히 수출하는데 이건 뭐 뉴스가 안 나오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는 웨이퍼를 그 가공할 때 다이아몬드로 쓰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이아몬드로 웨이퍼를 가공하는 계열사가 하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계열사가 뭐냐면 온도를 그 조절하는 연구소 같은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거기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연구소에다가. 아니 원천 기술을 여기서 갖고 있고 ST가 이런 온도 관련 이런 장비를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원천 기술은 ST가 갖고 있고 모든 장비도 ST도 만드는데 고온으로 뭔가가 왔다 갔다 하려면 배관이 아주 특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900도 1000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관 자재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 회사가 그 계열사에서 직접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들면 눈 역할을 하는 렌즈도 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가공 기술도 아까 얘기한 최첨단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막 겉에서 봐서 이게 좀 이상한 회사처럼 보이지 거래량도 없고 하니까 이게 나도 깝깝해 죽겠어요. 미안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 내용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EUV에서 플라즈마로 전 세계에 장비를 내놓을 만한 회사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ST라고 생각이 돼서 하여간 뭐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잖아요. 주식은 그렇습니다. 다 알아서 분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봉사가요,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가면서 뭔가를 찾기 하고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 대표이사라든가 그 회사를 다니면 다 알 건데,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도 있고 성공할 확률도 있는데, 저는 EUV를 너무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레이저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EUV 공정에 쓰이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레이저텍에서 있잖아요. 광학 기술을 써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원자현미경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학 기술에 사실은 그 원자현미경은 또 안 들어가는 거죠. 레이저텍이 선점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EUV 공정 내가 다 몰라서 그러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ST의 임원진이나 경영진도 혹시 조사를 좀 하셨어요? 분석?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번에 주가가 이 모양 이렇게 가는 이유는 350억 전환사채 발행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2021년 말인가 2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 전환사채가 뭐냐면 4월 14일 날 풋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 데가 무림 제지 아시죠? 그 계열사 무림 캐피탈에서 200억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나 도저히 주가가 떨어져서
나 돈으로 받지 예, 주식 전환하고 싶지 않아 하면은 무조건 100억을 사줘야 됩니다. ST에서. 그리고 또 4월 14일이니까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5월 14일이 되면은 야, 네 갖고 있는 전환사채 100억에 대해서 나 전환하기 싫어. 콜옵션을 행사하는 권한이 ST 대주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억을 준비하기 위해서 350억을 이제 발행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200억은 그 전환사채를 갚기 위해서 준비했고 150억은 아까 얘기한 신규 장비들 있잖아요. 뭐 원자재로 산다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억을 갖고 있는 무림 캐피탈에서 내일이라도 나 이거 주식으로 전환해줘 하면은 콜옵션이고 풋옵션이고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이 그냥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 350억을 발행하고 돈을 준비해 놓은 이유는 5월 15일만 땡 치면 바로 그냥 그 100억은 콜옵션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풋옵션도 최대한 좀 행사 좀 해달라. 통사장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 있어야지 전환사채로 주식으로 전환 안 하지. 주가가 한 15,000원, 20,000원 가 있으면 전환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있잖아요. 주식이란 게. 주식을 보면서 전환사채를 보면요. 한 50% 정도는 꼭 그 콜옵션을 대주주가 걸어놔요. 350억 부분에도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 콜옵션을 걸어놨어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금은보화를 이렇게 숨겨놓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나가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하러 콜옵션을 행사를 합니까? 그냥 돈 받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350억의 전환사채를 유치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200억을 무이자로 이렇게 200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상황이 이래서 그런가 5% 이자로 이렇게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콜옵션을 또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대주주가 엄청 애착이 강한 거예요,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지분을 넓히려고 예전에부터 보면 발버둥을 치는 그런 유형의 대주주더라고요. EST 주목하고 또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작가님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2차전지, EST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주식을 있잖아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주식을 살 때 역배열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주식을 사서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면 한 3, 4개월 걸립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든지. 그러면 ST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ST는 차트가 어떠냐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점에서 이 회사가 나쁘면 그냥 확 급락을 했건데 안 급락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구간입니다. 3구간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쭉 급등했다, 쭉 급락했다, 쭉 급등했다, 쭉 급락했다. 계속 그게 3구간입니다. 그 과정이 보통 보면 제가 보면 3개월. 이 정도, 짧은 게 3개월이고 길면 6개월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막 진짜 상상을 초월할 어려울 정도.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행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고로 가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1년에 우리 평생에 구경을 못 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종목을 주의하거나. 근데 이게 생생하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농사 짓는 거예요. 네. 저점에 살 때가 있고, 아니, 농촌에 농사를 지어도. 이게 비료도 하고 밭 매주고 이러면서 물도 대주고 이럴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그냥 수확을 먹어버리려면 목에 다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걸 떠나서요. 2차전지 주식은 사지 말으라고 꾹 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서 2배, 10배를 가더라도 사구간에서 개인이 그 심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신이나 감당하는 거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점에서 사갖고 즐기고 있는 사람은 떨어지나 오르나 아무 관계 없어요. 다 봐봐요. 어디 와서 하는 사람들은 다 저점에 사갖고 즐기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이익이냐 뭐하냐 막 피땀을 흘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구간에서는 보유하는 사람이 언제 팔아먹냐는 영역이지 사구간에 접근을 해서 돈 벌겠다.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뭐도 안 심고 물도 안 대고 그냥 가을에 수확하고 날마다 매일 가을에 수확만 거두겠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저도 그렇잖아요. ST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내일 주가 몰라요. 이 앞에 여기서 방송하고 왔더니 그 다음날 폼 엄청 떨어졌어요. 오늘도 떨어졌을 거예요. 나 주식 못 봤는데. 그러면 내일 주식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주식이지 막 급등 종목을 따라잡아갖고 이러냐 저러냐. 그런데 급등 종목을 따라잡는다고 해봐요. 거기다 얼마를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많이도 투자 못해요. 손해를 보면은 엄청 큰 폭의 손해를 보고 이익 보면은 불안해갖고 단타치고 나오고 이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아까 이야기한 거 우리 뭐 사회자님께서 잘 이야기했는데 지금 2차 전지를 사냐 삼성전자를 사냐 보기에는 진짜 삼성전자를 쳐다보면 화병 걸려 죽을 것 같지요. 그렇지만 주식은 2차 전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으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지 2차 전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만약에요 조정을 좀 받아요. 그럼 괜찮나요?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렇죠. 아까 그 회계에 박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2차 전지를 다 회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에코프로 비엠 있잖아요. 네.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7.1%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3%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LNF 작년도 영업이익이 6.8%였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작년도 영업이익이 6.6%, 올해 5.8%입니다. 그럼 올 연말 가면 몇 프로 될까요? 지금 한 가지 리튬 가격이 작년 고점 대비 지금 3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어젯밤에도 보니까 뭐 18%인가 하락한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엄청 하락했어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을 하락하니까 좋을까요?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양극재 가격도 하락하고 마진율도 확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CATL은 막 공격적으로 배터리 가격을 하락시켜버리는데 그러면 올 연말 가면은 양극재 종목들 있잖아요. 나는 다른 건 몰라요.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건 몰라요. 너무 전문가들이 많아갖고 거기서 내가 아무리 분석하려고 해도 분석도 안 되고 그 정보 자체에 내가 접근이 안 돼서 몰라요. 단지 그런데 주식은요, 영업이익이요, 초창기 그런 성장 종목은 보통 영업이익이 30%는 돼요. 거기에서 이제 뭐 시설 투자하려면 돈 필요하죠. 뭐 또 막 시설 투자해야 되죠. 그러면 막 영업이익률이냐, 막 감가상각비, 뭐 이자 비용 해갖고 막 팍팍 떨어지면 뭐 15% 가고 몇 프로 간다면 모르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도 작년도에 7.1%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5.3% 나오고 포스코에서 철강 파는 거나 양극재 파는 거나 이익이 뭐가 틀립니까? 지금 포스코에서 철강 파는 얼마 말하면 영업이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 포스코에서 철강 고로 철판 팔면서 그 5.3% 받고 팔겠어요? 예. 그러면 올 연말 가면 지금 현재 CATL이 저렇게 공격적이고 생각해봐요.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히토류나 있잖아. 리튬이 왜 중국이 다 지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청자 백자만 구워서 그렇지요. 유약을 만들 때 있잖아요. 막 철화 백자 뭐 이런 막 묘한 그 도자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굽는 도자기는 우리하고 사뭇 다르는 뭐 서양에서도 나오는 도자기도 구울 것이고 중국 전통적인 도자기로 구울 거 아닙니까? 그 도자기 유약에 들어가는 것이 리튬이고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유약 만드는 회사들이 도자기가 안 팔려서 다 망하다가 2차 전지 때문에 다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적어도 뭐 1000년? 이렇게 동안 내려온 그 유약을 만드는 히토류를 갖다가 이렇게 가공하고 리튬을 가공하는 기술 그렇게 왔는데 누가 뭐 아무리 연구자가 뭐 고도의 연구를 했다고 해서 그걸 금방 따라잡을까요? 그런 쪽은 중국이 잘하는 거죠. 그 유약을 만드는 원료가 그 리튬하고 히토류라니까요. 그게 중국이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런 것과 또
광산들을 중국이 다 점령을 했잖아요, 먼저. 1대1로. 그러다 보니까 CATL은 광산도 갖고 있고, 뭣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완벽한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막 공격적으로 하락시켰는데, 테슬라가 전기차를 가격을 인하 안 할 때는 별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테슬라도 이제 급격하게 가격을 인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싼 게 좋지 비싼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CATL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양극 주회사들하고 막 치열하게 경쟁을 시킬 거 아닙니까? 또 한국의 양극 주회사들도 이제 막 CATL하고 손잡아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파는 것이야 각자 알아서 팔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21년을 이렇게 주식 투자, 전업 투자를 해서 어찌됐든 어떻게 살았냐. 50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첫 달에 있잖아요. 정말 그 첫 달에 500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700만 원이 됐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11조 냈고 감사원금 냈고 못 냈고 생활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400만 원, 300만 원 정도 비용을 쓰고 500만 원이 원금이 7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수익률이 100%도 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날이까지 애들 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하고 삽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험자가 여기에 나와갖고 그 10배씩 한 종목 그런 건요. 남의 밥상에 손을 얹다가요. 큰일 납니다. 남의 밥상은 그들 잘 먹게 놔둬요. 자기들이 다 요리해서 자기들이 먹고 있는데 내가 가고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면 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역배열해서 주식을 산다. 오늘 막 반도체고 뭐고 2차전이고 막 아까 장중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뭐만 올랐습니까? 바이오 주식만 올랐어요.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로 보면은 분명히 많이 하락해야 되는데 안 올라요. 그러니까 역배열해서 저점에 있는 주식은 주식 사면 본전을 한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무엇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고 막 불충을 주는지는 몰라도 너무 한국 사람은 정배열의 주식을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이게 정말 개인들을 굉장히 깡통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길이에요. 시장이 여기서 막 지수가 막 대세 상승을 간다고 해서 개인들이 돈 벌 것 같습니까? 미국에 테슬라도 있고 AMD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애플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파산하는 은행 주식을 막 한국 사람이 몇천억 원씩 삽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장세가 와도 그런 그 주식 투자를 하면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을매 정상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